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여성들이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하고 있죠. 이번 주는 여성들의 진출이 아직은 적고 또 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유망한 직업을 선정해서 소개하는 도전 직업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직업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우리들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항상 외치는 소리가 있죠. 도전! 도전. 질문도 안 드렸는데. 네, 이는 실패든 성공이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자신과의 약속이자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할 도전 직업이죠. 네. 뭘까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다를 통해서 매주 새로운 직업 정보들을 알아가고 있는 김재영 양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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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영입니다. 직업 현장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귀 쫑긋 세우고 잘 듣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번 주 월화수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재영 양이 소개해 주시죠. 네, 월요일은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어떻게 생각해와 현역으로 활동 중인 여성 직업인과 함께 직업 현장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녀의 잡담으로 꾸며지고요. 화요일은 선정직업 전문가들과 함께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정보를 알아보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수요일은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직업 키워드 분석과 직업 최종 평가, 그리고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재밌는 뉴스와 함께하는 수다 토크 잡이수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잠시 공무원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요즘은 조금 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는 다른 거 말고 공무원 해라, 안정적인 거 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혹시 공무원 해보라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이 공무원이라는 것도 이제 흐름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도 이제 항상 이야기했던 게 이제 의사가 되거라. 이제 이러한 이제 집안에 누가 있으면 그 영향을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공무원은 전혀 듣지는 못했고요. 저도 이제 교육 관계상 이제 제가 예전에 시험에 한번 응시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정부 기관에 이제 산하 기관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이제 3급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은 저랑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합격을 이제 캔슬시키고 제가 이제 지금의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럼요. 재영 양은 어떠세요? 저는 공무원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진 않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하라는 말은 조금 많이 교사. 들었었어요. 예.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여자가 초등교사 하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해서 추천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아니고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 초등교육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도 구급 공무원 준비한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이렇게 저한테 공무원 해보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좀 공무원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어서 그런지 별로 저한테 큰 기대를 하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을 일부러 안 하셨겠죠. 공무원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나 장단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무원 하면 일단 안정적이고 쉽게 해고당하지 않아서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안정적이죠. 네. 그리고 또 퇴근도 제깍제깍 가능하고요. 이거 들으면 이제 아니다. 아닌가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업무가 좀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편하지만 편하게 그냥 편하게 잘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좀 이렇게 반복되는 업무다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발령이 나면 거기에 가서 부서 이동이라던가 아니면 근무지가 변하는 것도 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적은 편이라서 의욕이 없기도 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오늘 전문 직업인분을 모셔서 네. 이야기를 들어볼 테니까요.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 재영양이 공무원 직업과 관련한 뉴스를 조사해 왔다고 하죠. 어떤 건가요? 네, 2017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경쟁률에 대한 기사인데요. 네. 총 222명 선발에 28,779명이 지원해서 평균 129.6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시험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라고 하는데요. 전북의 경우에는 3명 모집에 878명이 지원해서 292.7대 1이라는 전국 최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쟁률 진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그렇죠. 보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 공무원 직업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조 박사님은? 좀 뭐라나 이게 실제로 정말 이 공무원이라는 이 자리가 필요해서 내가 정말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취업이라는 부분을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그 접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그런 책이 있죠. 이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대우에 있었던 김우중 회장님이 했던 이 책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정말 할 일이 많다라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외쳤는데 지금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제는 이제 이 안정적인 이거를 이제 노후를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이제 직업 가계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이제 외가나 친가의 네. 직업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 생각보다 이 불안정한 직업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힘들었던 경우가 많아요. 이사를 네. 최대 22번까지 갔던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안정적인 직업을 자기가 택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이 불안정한 직업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안정적인 생활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그냥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이 무조건 이제 공무원에 도전을 하는 것을 이 안주한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게 또 요새는 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실업률 때문에 취업이 워낙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돌파구로 이 공무원 직업에 도전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사실 마냥 좀 좋은 뉴스라고 보기에는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재영 양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요즘 친구들이 취업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그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그냥 9급 공무원만 돼도 좋겠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무원을 꿈꾸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일이 성향에 맞고 또 그게 조건을 만족하면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꿈이 없고 딱히 할 일 없는데 그냥 안정적이니까 공무원이나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거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상 요새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도 네. 있고 또 오랫동안 뭐 꾸준히 이 시험에 응시를 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청년들이 공무원에 도전하는 이유 주로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산업의 발달, 이로 인해서 이제 기술의 발달,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큰 유명 기업들의 몰락,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친구가 그런 좋은 기업에 갔더라도 몇 개월 있다가 뭐 회사가 사라져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러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새로운 직업들이나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학교 때는 그냥 그런 직장인이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었다가 사회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또는 나오게 될 그 시점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예에 대한 안정,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집안에 대한 또 안정성을 또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이를 좀 보이는 것 같고, 예전에도 보면 공무원보다 대기업에 많이 갔던 이 시기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기업을 못 가면 공무원을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기업을 포기하고 공무원만 이제 그렇죠. 준비하는 이런 경우 같습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이제 100세 시대의 공무원들도 이 정년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지만
좀 더 이른 시기죠. 이 100세 시대로 봤을 때 60세의 정년이 끝나게 되면 나머지 또 40년이라는 그쵸. 시간을 네. 이제 뭐 해가지고 살 것이냐, 어떤 직업을 갖고 할 것이냐, 이 부분 또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죠. 재영 양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아무래도 요즘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취업이 돼도 그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그렇죠. 계약직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취업이 돼도 불안정하고 또 언제 잘릴지 모를 위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냥 요즘 세상에서 좀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공무원을 많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즘 또 공무원 뽑는 것도 좀 더 늘리겠다고 그렇죠. 하는 그 정부의 그런 얘기도 있어서 네. 좀 더 공무원에 많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추세들이 정말 이 청년들의 좀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잠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 공무원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 주 알아볼 직업이요. 바로 이 바다를 지키는 공무원, 바로 해상교통관제사입니다. 먼저 직업 삼행시를 네.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요, 해상교통 4행시나 관제사 3행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관제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사 3행시. 재영 양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그럼 해상교통으로 그래요?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긴 거로 가면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더 짧은 관제사를 선택하신 우리 조 박사님의 삼행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조작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예. 저번에 제가 잘했지 않습니까? 관제사 삼행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관제탑에 한 번만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뭐죠? 배, 제발요. 사. 예. 사랑하는 우리 아빠 배가 잘 오고 있나 꼭 보고 싶어요. 이거 너무 감성적이잖아요. 그럼요. 이거 관제사의 정확한 팩트를 제가 찍어서 넣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제가 부끄럽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배 생활을 한 거의 네. 40년, 이제 거의 30년 가셨는데, 이 배 오는 방향, 진로, 이거를 실제로 관제탑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관제사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직접 보고 싶었던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서 했던 삼행시였습니다. 어린 조 박사님의 마음이 담긴 예. 어린 조 박사님이 상상이 잘 안 됐지만. 네, 다음으로는 그러면 재영 양의 해상교통 4행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띄워도 될까요? 네. 해, 해 뜨는 아침마다 보고 싶은 방송. 상, 상시로 챙겨보는 방송. 교. 교육적이고 알찬 직업에 대한 지식을 네, 마지막입니다. 통. 통달할 수 있는 그녀가 돌아왔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와. 채널 고정. 채널 고정. 아우, 쌍꺼풀 싹 쏘셨네. 역시 재영 양이 뭔가 준비를 많이 하시는 느낌이 왔었어요. 예. 이 즉석에서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네, 이 해상교통관제사라고 하면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직업이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네. 것 같은데요. 이 해상교통관제사 직업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 일단 뭐 한국 직업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네. 해상교통 관제사는 지정된 수로 범위 내에서 근해와 내륙 해양 교통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네. 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이 수행 직무는 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 정도만 네. 좀 말씀드리면 레이더나 폐쇄 회로 모니터, 그다음 원격 무선 시스템 및 기타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의 이동을 지휘하고 감시하는 네. 직무를 수행하고요. 두 번째로 선박의 위치, 항로, 속도 및 추정 도착 시간과 통행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진행 과정을 감시한다. 그다음에 네. 세 번째로 선박에게 출항 인가를 내고 선박 교통량, 기후 조건에 대한 조언과 선박 교통 관제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그리고 그 위에 뭐 기타 다른 부분이지만 이거는 오늘 현장 전문가를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업사전적인 의미로서의 해상교통관제사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조 박사님이 준비하신 코너죠. 어떤 코너인가요? 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조재한의
어떻게 생각해? 네, 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해상교통관제사에 관련된 직업 질문 7가지를 네. 제가 재영양한테 들으면 재영양은 취업준비생 또 시청자 입장에서 알고 있는 그대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관련한 부분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현장 전문가를 모셔서 AS 갖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영양께서는요, 질문을 듣고 앞에 있는 OX 팻말과 함께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예,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둥둥. 둥둥이나 두둥이나. 자, 해상교통관제사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3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가지. 저는 바다, 등대, 하얀색 이렇게 3가지 떠올려봤습니다. 먼저 바다는요, 그냥 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지 바다에서 일을 그쵸?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다라는 게 떠올랐고요. 예. 또 등대는 그 해상교통관제사가 바다의 질서를 정리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대도 좀 이렇게 어두울 때 비를 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밝혀주는. 네, 배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예. 약간 등대 같은 존재지 않을까 해서 등대가 떠올랐고요. 네. 갑자기 말을. 논리적인 추론입니다. 네. 네. 그 하얀색은 예전에 해군이신 분을 봤는데 하얀 모자를 쓰고 그쵸. 계시더라고요. 네. 그냥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내가 보니까 지금 혹시 해군하고 지금 약간 예상 키워드가 지금 잠깐 바뀐 거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예. 두 번째 질문으로 두 번째 넘어가 가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교통관제사는 영어가 네. 필수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해상교통관제사 하는데 영어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게 그냥 시스템을 다루는 일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있는 뭐 토익 이 정도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X라고 네, 답을 내려봤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소한 직업이기 때문에 재영양도 이 직업에 대해서 생소해서 네. 아마도 이 부분은 또 직업인을 모시고 저희가 A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해상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 항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항해사 자격증이 1급부터 6급까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최소 몇 급이 돼야지만 해상교통관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거의 찍어야 하는 예. 문제 네. 아닌가요? 저는 왜 그 급수가요 1급이 높은 경우가 있고 6급이 높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둘 중 하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1급 아니면 1급 아니면 6급 네.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6급으로 가겠습니다. 6급이요. 6급.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에이스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질문 예. 해주시죠. 일주일 중에 해상교통관제사 업무가 가장 바쁜 요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언제일까요? 이것도 너무 이것도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오늘 작가님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많이 넣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이지 않을까 했는데요. 네. 그게 주말에도 배들이 쉬지 않을까요? 그래서 월요일에 딱 시작할 때 월요일 날 막 이렇게 몰려서 바쁘다든지 예. 아니면 금요일이 딱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일을 딱 몰아서 하고 바쁘다든지 해서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질문이 대체 너무 어렵네요. 지금 어렵습니다. 이 지금 보니까 네, 어려워요. 곁다리로 자꾸 거쳐놨어요. 월요일 아니면 1급 아니면 6급이고 아무거나 맞아라고 지금 계속 거쳐놨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보통 한 번 근무할 때 몇 개 조로 근무를 하게 될까요? 이것도 좀 어려운 네, 이것도 부분인데. 너무 어렵네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여러 명이서 하면 좋겠죠? 예. 그럼 제가 찍어볼까요? 예? 3인 3조?
3인 3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오늘 사실 이 질문들이 오늘 역대급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네. 재영 양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거 뭐 예전에는 해상교통관제사가 바다에서 일할까요? 아니면 뭐 그쵸. 공항에서 일할까요? 뭐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어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6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교통관제 VTS라고 부르는데요. 네. 처음 도입된 항구는 어디일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인가요? 보기가 총 7개입니다. 아, 일곱 잘 개나. 들으세요. 네. 첫 번째, 제주항. 두 번째, 여수항. 네. 세 번째, 부산항. 네 번째, 인천항. 다섯 번째, 포항항. 음. 여섯 번째, 평택항. 뭐. 일곱 번째, 실지선이네요. 울산항. 보기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일단은 보기는 만약에 순서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항 이름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네. 부산항하고 인천항 둘 중에 고민했어요. 네. 왜냐면 인천은 서울이 가깝잖아요. 그쵸?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잖아요. 그럼요. 그쵸.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는데 그래도 제일 큰 항구 도시인 부산항에 제일 먼저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네. 저는 부산항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영 양이 오늘 굉장히 논리적인 추론을 하긴 하는데 이게 오늘 역대 가장 낮은 정답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예전에 생각을 보통 살짝 해봅니다. 수능 또 시험 보고 했을 때 제 생각에 맞을 거야? 맞을 거야? 다 맞다 해놓고 나중에 다 틀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한번 검증해 보고요. 마지막입니다. 좋은 해상교통 관제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문제 중에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판단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판단력. 네. 그 해상교통을 지휘하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해서 네. 입출항 그 교통 정리를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렇게 선박이 안전하고 또 이렇게 사고가 없이 할 때 거기 그 교통 상황에 따라서 딱 판단력 있게 그 내려서 지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네. 판단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멈추시오, 가시오, 좌회전하시오. 네, 네. 이렇게. 딱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상교통 관제사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재영 양의 답변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이 재영 양 답변에 대한 AS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 평화로운 외경과는 달리 해상교통관제센터 안은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항만을 방문하는 여러 선박의 교통관제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판단해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관제사가 보고 있는 선박 관제 레이더 화면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각종 해도의 정보랑 선박들의 정보가 같이 나타납니다. 여기 노랗게 보이시는 부분이 선박이 실제 잡히는 레이더 물표이고요. 그 위에 AIS라고 선박 자동 식별 장치라는 그 정보가 같이 표시됩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SITC 인천이라고 하는 선박은 오른쪽 방향으로 12.8노트로 운항하고 있는 것을 동쪽으로 운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전제 관제구역을 3개의 섹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섹터는 한 개 밖구역, 주로 특정 항로 해역을 관제를 하고 있고 2섹터와 3섹터는 한 개 안의 구역을 인천대교를 기준으로 남측은 2섹터, 북쪽은 3섹터로 나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들이 관제구역을 진입하게 되면 저희한테 입항 보고를 하게 되고 통신 장비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최자윤 해상교통관제사의 동료들도 각자 맡은 구역의 선박 정보를 주시하며 해상교통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3섹터는 인천대교에서부터 인천 북한 끝단까지 관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인천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인천항은 항 내에
이동하는 잡종선들도 많고 그리고 항세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남항, 북항, 내항, 송도 그리고 LNG 터미널까지 상당히 많은 터미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선박들의 교행 자체가 상당히 많아서 항상 충돌의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선박들과 무선 통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해상교통 관제사. 정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정보를 파악을 하고 적법하게 또 안전하게 항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에 선박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을 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행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상교통 관제사는 전문성과 함께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선박과 바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해상교통 관제사들이 있답니다. 항공교통관제는 체계적인 질서가 잡혀있는 환경에서 또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반면에 해상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박의 크기나 종류, 용도, 또 조종 속력이 매우 상이한 선박들이 한 군데에서 같이 운항을 하기 때문에 관제사가 그런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하고 또 그 각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한 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 선박 교통 흐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현역 해상교통관제사로 활약 중인 최자윤 해상교통관제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05년부터 해상교통관제사로 활동 중인 최자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12년 차 베테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것도 많고 좀 생소한 부분도 많아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직업 현장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재영 양이 답변한 내용들에 대한 AS 답변을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요. 이 해상교통관제사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3개는 물었는데 재영 양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저는 바다, 등대, 하얀색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관제사님 어떤가요? 네, 일반적으로 바다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인 것 네. 같은데요. 네. 제 입장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오. 어떤 네, 건가요? 그것은 선박인데요. 음. 네, 해상교통관제사는 선박과 교신을 통해서 네.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이라는 키워드. 그렇죠. 그럼 이 셋 중에서 하나 빼면 어디에 빼는 게 좋을까요? 하얀색이요. 예.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재영 양 답변에 네. 대해서 오답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교통관제사에게 영어는 필수다라는 질문에 재영 양이 뭐라고 답하셨죠? 저는 X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해상교통관제사에게 영어는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관제를 하는 대부분의 항만이 무역항으로서 외국 선박들이 입출항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네. 또 그 선박들과 교신을 할 때는 공용 언어가 영어로 지정되어 네. 있어서 저희에게는 영어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데 영어를 얼마나 쓰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업무의 몇 % 정도를 영어를 쓰신다고 보면 될까요? 이것은 각 항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외해를 많이 접하고 있는 항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대 50의 비율로 쓴다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업무하는데 영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해상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항해사 등급이라는 질문을 저희가 드렸는데요. 재영 양이 뭐라고 답하셨죠? 저는 6급이라고 찍었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해요. 저희는 항해사 면허 5급 이상을 취득하고 선박에 1년 이상 승선을 하면 저희 해상교통관제사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네.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죄송한데 1급부터 6급까지 봤을 때 5급 이상이라면 네. 5, 6급을 말하는 거예요? 5, 4, 3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저희는 1급이 가장 높은 것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5급 이상이라고 하면 5급부터 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재영 양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시청자 입장에서 이제 봐야 네,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이 직업이 워낙
워낙에 생소한 직업이다 그렇죠.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뭐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중에 이 해상교통 관제사 업무가 가장 바쁜 요일은? 이라는 질문에 재영 양은? 저는 월요일 또는 금요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사실은 저희는 요일보다는 네. 조석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아, 네.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서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석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만조 때 그때 선박 통행량이 더 많고요. 네. 또 대산항의 경우에는 위험물 운반선의 입출항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는 이접안이 좀 어렵습니다. 아, 위험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아침에 업무 개시할 때 그때 또 바쁩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보통 한 번 근무할 때마다 몇 인 몇 개조 근무를 하게 될까요? 재영 양 뭐라고 답변하셨죠? 저 3인 3조로 찍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AS 답변 주시죠. 네, 하나는 맞으셨네요. 3조는 맞습니다. 오. 네. 근데 이제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요. 3조 2교대요. 네, 한 조가 몇 명인가는 또 항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항만에 몇 개 섹터를 운영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산항의 경우에는 4개 섹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한 번에 4명의 관제사가 근무를 하고 바로 막교대를 하는 식으로 또 4명의 관제사가 있고 그래서 한 조에 8명이서 근무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해상교통 관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항구는 뭐라고 답변하셨죠? 재영 양? 저는 부산항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웃으시고 계세요, 지금. 실제로는 어떤 항구인가요? 실제로는 포항이 제일 먼저 포항이요? 도입이 됐습니다. 네. 1993년에 네. 포항에 처음으로 관제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해상교통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이라는 질문에 재영 양은? 저는 판단력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거 매우 동감합니다. 관제사님 또 지금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나시는 분이죠? 처음으로 약간 재영 양이 비슷한 답변을 잘했어요. 한 것 하나 같은데. 맞췄어요. 잘했어. 네, 저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네. 관제사가 빨리 판단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도 판단력을 제 1번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재영 양 그래도 하나는 맞췄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해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최자윤 해상교통 관제사님과 함께 직업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녀의 잡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 해상교통 관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항해사 자격증과 또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렇다면 관제사님도 이 해상교통 관제사를 하기 전에는 항해사 경력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일반 상선, 그러니까 자동차 운반선이나 일반 화물선에 네. 항해사로서 해수를 한 3년 정도 승선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화물을 수출입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해외에 여러 항만을 입출항을 했어서 참 새로운 경험도 많이 했었고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한 1년만 해도 되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3년이나. 네, 오. 그래도 한 직장에 취업을 했으니까 네, 좀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항해사 일을 하시다가요. 그 해상교통 관제사로 도전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궁금해요. 제가 한 2000년대 초반 때 한국항을 입항을 하는 도중에 네. 황천을 만나서 되게 지쳤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항을 입항을 하면서 그때 어떤 항해 관제사 분하고 교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멘트에 좀 피로가 확 날아가는 느낌이랄까 그런 기분을 느꼈어서 네. 이거 참 직업이 매력이 있구나 이런 걸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때 남성 관제사분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때 피로가 확 풀리셨군요. 그렇다면 어쨌든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시험 붙고 이제 어쨌든 학교 갔으니까 면접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면접 때 받았던 인상 깊었던 어.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한 가지가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그 도선사라고 네. 항만을 그 안내하시는 최고 전문가이신 분이 있어요. 항만에도 네. 그분하고 만약에 저 같은 관제사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을 아. 하셨었는데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의 최고의 전문가시고 네. 저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잖아요. 네.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조율을 잘해서 헤쳐나가겠다 이렇게 비슷하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답변을 하면서 이런 게 중요하구나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다시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아마도 이 관제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고 실질적으로 해상교통관제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직업 현장에서 하시는 업무를 뭐 출근부터 퇴근까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4개의 섹터에 4명의 근무자가 있고 또 맞교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주요 업무는 주요 메인 관제를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는 뒤에서 보조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뉘어요. 네. 근데 처음에 메인 업무를 말씀을 드리면 그 관제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선박이 관제 구역을 진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네. 선박의 이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적지, 네. 화물, 그다음에 스케줄 같은 거를 정보 교환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선박이 안전하게 이동을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선박과 교신을 가능하게 중계를 한다든지 해서 선박들이 안전하게 입항을 한다든지 네. 출항을 할 때까지 안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메인 업무고 그다음에 보조 업무는 교대를 한 후에 뒤에서 그 메인 관제사를 보조해주는 업무를 합니다. 네. 또 아니면 전화 응대를 하거나 또 사무 업무도 보고요. 네.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출근부터 퇴근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 해상교통 관제 일을 계속 직접 해보셨잖아요. 근데 해보시니까 그 해상교통 관제사의 직업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관제구역 내를 이동하는 선박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이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항만의 안전이나 효율에 기여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그렇죠. 느끼게 네. 되는 것이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 그대로 이제 움직이고. 그리고 또 매력. 바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교육도 받고 뭐 되기 전에 했던 이런 뭐 따뜻한 분과의 교신을 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건데 직접 해보시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와 정말 이거는 달랐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도 도전하시다가 그쵸.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제가 처음에 항해사로서 관제사를 접했을 때는 네. 제가 입항보고를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제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제 접이한 스케줄을 받고 이런 단순한 어떤 하나의 안내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직접 관제를 하다 보니까 그거 이상으로 여러 정보도 취합을 해야 되고 네. 그 선박에 맞는 정보도 줘야 되고 알아야 될 것도 노력해야 될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범위보다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넓구나 그렇게 좀 차이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녀의 잡담에 오늘의 주인공이 나오시면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 교육을 수료하신 후에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이제 출근을 하셨을 텐데 첫 출근 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제가 첫 발령지가 부산이었는데요. 네. 원래 부산에 눈이 잘 안 오잖아요. 그쵸. 네. 저도 부산에 있지만 거의 안 온다고 봐야죠. 설마 또 눈 그런데, 때문에. 예, 아주 희한하게 그 당시에 눈이 엄청 왔었어요. 오. 네, 그래서 부산에 거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네. 예,
그 교통수단들이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날이었는데 엄청난 지각을 했었던.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을 하셨겠어요. 또 다 늦으셔가지고. 아, 다 늦어서 다행이시군요. 다 같이 늦으면 또 괜찮은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혼자 나만 늦은 게 늦는 것보다 아니니까. 그게 네. 회사에서도 통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뭐 실제로 통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조직 내에서 뭐 지하철이 고장이 났다든지 네. 또는 이런 이제 뭐 지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그걸 네. 따로 공지를 해주고 지각 처리도 같이 이제 움직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정말 첫 출근 날인데 굉장히 좀 덜컥 하셨을 것 아,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 계신데 혼자 늦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그 보통 초보 해상 교통 관제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네, 각 항마다 그 특성이 매우 다른데요. 네. 그 처음에 발령을 받은 후에 그 항세를 익히고 거기에 알맞는 법을 적용을 하고 유연하게 관제를 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네, 적응하는 시기까지는 좀 힘들어 하고요. 그 외에는 선박이 갑자기 많이 몰릴 때도 네,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항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항세라는 게 어떤 뜻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항만의 좀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인데요. 네. 네. 조류가 얼마나 센지 혹은 어떤 데는 수심이 얕은지 높은지 아니면은 네, 그 모든 지형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네, 모든 네, 그런 것을 통틀어 얘기합니다. 항구의 특징적인 뭐 네네. 그런 특성들을 말씀을 하시는 아, 거군요. 네네네. 항구의 세부적인 특징들, 예, 항세. 네. 정리해 주셔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관사님 또 초보 시절이 있었을 거고, 지금 이제 12년이라는 베테랑 그쵸. 이 관세사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이 12년 동안 계시면서 식은 땀이 날 정도로 정말 긴장하고 실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초보 관제사 때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침에 방파제 쪽으로 입항을 하려고 갑자기 선박들이 몰려올 때가 네. 있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관제사가 선박의 입항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정보를 잘 판단을 해서 순위를 이제 주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판단을 조금 잘못해서 순위를 조금 다르게 준 적이 있었어요. 그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제가 조금 맞게 되는 상황이 됐었던 때가 있었는데 네. 다행히도 옆에 선임 관제사분의 도움으로 잘 풀기는 했었는데요. 네. 그때 퇴근하고 나서도 제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 기간 꽤나 오랫동안 괴로웠던. 그렇죠. 초보 시절 때는 내가 못한 것만 기억에 남잖아요. 네. 아, 그래서 아까 우리 7번째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냐라고 판단력이라고 이야기하셨군요. 뼈저리게 아, 그렇구나. 방금 말씀을 하실 때 뭐 순서를 알려주시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순서를 뭐 잘못 알려주거나 아니면 배들이 한 번에 몰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관제사님만의 업무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적절한 상황 판단이 판단이요. 되겠습니다. 아, 예, 그렇죠. 네, 아까처럼 우선순위를 줄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잘 했어야 되거든요. 네. 선박의 목적지라든지 선박의 스케줄, 선박의 뭐 기동성 같은 거를 보고 네. 정확하게 순위를 줬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로 넣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정확한 정보 전달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선박한테 두 번째로 들어와라 했는데 첫 번째 선박은 어디에 있으니 그 선박을 따라와라 해서 정확히 포인트를 집어줘야지 흐름에 방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원활한 의사소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잘못 판단했던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 현장 상황을 선장님한테 빨리 말씀을 드리고 네, 다시 의견 조율을 시켜서 그 업무의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3가지를 베스트 3로 네, 뽑았습니다. 네. 네, 지금 일하신 지 벌써 근무 12년 차 되셨잖아요. 이제 베테랑이신데 그 관제사님만의 업무 원칙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보도 취합해야 되고 네. 또 세밀히 선박들의 움직임도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업무 들어가기 전에는
몸에 그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틈틈이 운동도 하고 있고요. 체력 네. 관리. 네, 네. 그래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 네. 역시 모든 업무에는 사실 체력이 기본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몸,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일하기 전에 딱 우리가 마음가짐 묻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해상교통 관제센터가 뭐 아까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근무하시는 곳만의 좀 특징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근무하는 데는 대산항 VTS인데요. 네.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개 섹터를 운영하는데 예, 예. 그 이유가 대산 VTS 구역, 또 장안 VTS 구역, 보령 VTS 구역 이렇게 여러 구역을 통합 관제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대산항 앞에 연안 수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들에게 중단 없이 계속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올라가는 선박들이 네. 처음으로 지나야 하는 길목을 관장하는 곳이기도 해요. 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네. 아, 최자윤 교통 왜? 아니,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딱 자부심이 딱 느껴지는. 아직 감탄하신 거군요. 아, 그럼요. 네, 최자윤 해상교통관제사님과 함께 이 직업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사례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돌발 상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근무를 하다 보면은 관제사가 예상했던 그런 흐름대로 안 갈 때가 선박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항해를 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관제사가 레이더로 확인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앞에 어망이라든지 이런 네. 항행 장애물이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선박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항행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이제 관제사가 이제 캐치를 해서 주변 선박들에게 상황 전파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그 많은 선박들하고 교신을 해보셨잖아요. 그 교신을 했던 그 내용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다면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처음에 근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전국에 여성 관제사가 몇 명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이용자분께서 이제 저희를 호출하고 제가 응답을 하니까 되게 놀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가씨가 거기서 뭐 하냐고. 아가씨라는 호칭을 써요? 네네. 하기야 그분들 워낙 투박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죠. 초기여서요. 그래서 또 여성 관제사가 있냐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던 네. 때가 있었는데 지금이야 전국에 이제 여성 관제사가 많이 있어서 그쵸.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때는 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도로에서 다들 운전하실 때 느끼시겠지만 좀 위험 상황이 오면 이렇게 욕설을 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위험 상황에서 이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은 좀 화가 많이 나셨는지 좀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공용 채널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저희는 그렇죠. 녹음이 다 되거든요.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를 드려서 네, 상황을 벗어났었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속상하기도 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잘 없는데요. 예전에는 외국 선원들 같은 경우에 네. 연말이나 연초에 네. 배에서 뭐 대기를 한다든지 하면 되게 외롭고 슬펐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본인의 안타까운 상황 호소를 하시는 개인적인 분들이 이야기를. 네,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통신기가 양방향이 아니라서 한 분이 잡고 얘기를 하시면 네. 계속 그게 가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긴 하지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어서 그분도 엄중한 경고를 드렸죠. 그렇군요. 실제로 일하면서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해상교통관제사로 이제 일하시면서 정말 이제 또 해야 되나? 이 울컥할 정도로 뭐 힘들었던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나요? 네.
제가 근무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네. 예, 상황들이 조금 있는데요. 울컥할 정도로 해야 돼요. 좀 안타까운 정도로. 예. 근데 저희가 관제를 하면서 여러 네. 정보도 제공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하지만 그런 것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레이더를 보면서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드리지만 네.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나 그런 걸로 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면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물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관기관에 바로바로 연락은 드려요. 네. 그런데 이제 통신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요청을 하실 때 바로바로 응답을 못 해드리면 예,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네. 또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기도 합니다. 네. 이거 제가 좀 긴급 질문인데요.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실때요. 네네. 이 배가 충돌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저 뒤에서 보는 게 보일 건데 오. 그게 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또 대항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또 항만에 들어오면 또 되게 좁은 수역도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상선들이 그 길목이 네. 다니는 길목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지나가겠지 한 좀 안일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였군요. 아까 관제사님께서 울컥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반대로 뭐 보람됐던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또 해양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거 뭐가 많이 생각나세요? 기상이 안 좋았을 때 얘기인데요. 저희는 이제 해상의 기상이 안 좋으면 그 기상청으로부터 그 기상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특보라든지 그런 네. 수신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신을 하면 바로 이제 항행 안내 방송을 하거든요. 네. 선박들을 대상으로요. 네. 그렇게 방송을 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던 중에 점점 해상 날씨가 안 좋아지는데 소형 선박이 외해에 투묘되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 것 같아서 이제 직접 선장님한테 네. 전화를 드렸어요. 좀 이동하시는 게 안전하시겠다 해서 네. 권고를 드렸었는데 그 다음 날 선주분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권고를 해서 배가 안전할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고 거듭 말씀을 네. 하시니까 네,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해상교통 관제사들도 이렇게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그 이유가 혹시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업 근무자들의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야간 근무를 좀 그렇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관제 구역을 넓히는 네.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에 맞춰서 인원 확보를 하기에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업무 강도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인원 확보가 되면 이거는 점차 상황이 좋아질 것을 그렇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 또 어쨌든 좀 그만두는 일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네. 분 같고요. 그렇다면 해상교통 관제사에 도전하는 여성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이 베테랑 관제사로서의 좋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쪽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상황 대처 능력이 좀 좋으시고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 좀 의사소통이 원활하신 분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여성분들에게는 뭐 다 그런가요? 여성분들에게 좀 생소한 직업이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여성으로서의 장점이 또 관제사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섬세함이라든지 그렇죠. 예, 또 유연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또 적성에 맞으신 분들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여성분들에게는 한 번쯤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나이 제한은 없죠? 네네,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지금까지 최자윤 해상교통관제사와 함께 직업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좀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되게 재밌고 네. 또 여성분들이 많이 도전해보셔도 좋을 만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제 최자윤 관제사님께 앞으로 어떤 해상교통관제사가 되고 싶으신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근무하는 데가 대산항이니까요. 뭐 대산항을 입항하면 혹은 한국항을 입항하면 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이용자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네. 네, 신뢰를 주는 관제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오늘 관제사님 덕분에 관제사님의 이제 직업 현장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관제사를 꿈꾸는 분들이 많아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해상교통 관제사 꿈꾸는 여성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바다를 사랑하고 또 바다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싶으신 우리 도전 정신 강하신 여성분들에게 저희 관제사, 해상교통관제사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도전을 추천드리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녀가 돌아왔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최자윤 해상교통관제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선박의 안전지킴이 해상교통관제사에 대해서 알아본 첫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요, 해상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정보와 취업에 대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직업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성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